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버스카드가 없어요. 당황한 승객을 태워주자 버스기사에게 벌어진 일. 지난 주말 전해진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해서 저는 사실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요금 때문에 버스 안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닌가 걱정부터 했는데요. 다행히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버스 카드를 챙겨오지 못해서 당황해하는 승객에게 버스기사는 괜찮으니까 일단 타세요 라고 친절을 베풀었고, 이틀 뒤에 그 승객은 버스 회사로 음료수 10박스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배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그 작은 소식 하나에 잠시나마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주 잠시라도 말 한마디로 훈훈한 마음을 전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7월 24일 월요일 아침,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또 소통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택시 플랫폼이라고 하죠. 카카오 택시가 이걸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택시에 한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기사님에게 이걸 직접 주세요라는 건데요. 카카오 측은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부 기사에게 이 금액을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소비자로서는 사실 이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종의 사례금인데 고객이 그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죠, 한 글자.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호텔에다가 이불 위에 $1 정도를 놓고 나오는 게 이것 중에 하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글자여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정답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9521 쓰시는 분께서 1등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뉴스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중저 신용자에게 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중금리 대출이 있는데요. 이 저축은행에서 이 중금리 대출 취급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해보고요. 네. 매각을 추진하는 HMM을 두고 과연 누가 세주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HMM 이야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금리 대출과 HMM 이야기.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 소식은요? 네, 정부가 내년 수해방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침수 우려 아파트에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네. 아파트값 때문에 거절하는 단지도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다음으로 샀던 제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 플랫폼 사업자가 티켓 리셀까지 뛰어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출시한 과자도 웃돈을 주고 비싸게 팔리는데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아까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네. 중금리 대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금융사들이 중저 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아주 낮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으로 가면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나라에서는 금융사들이 이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해서 대출을 내주면 네. 혜택을 줍니다.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다 다른데요. 네. 저축은행이 17.5%로 가장 높고 캐피탈, 카드사가 각각 15.5%, 13% 순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 혜택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중금리 대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을 보니까 1조 6천억 원대로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수도 같은 기간 34곳에서 31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약간의 인센티브도 정부가 제공을 하면서 중저신용자들한테 대출 많이 해주세요 독려를 했던 건데 네. 근데 저축은행은 인센티브를 마다하고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끌어올 때 은행이 내는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지난해 말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6%까지 치솟아서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예금 금리는 3%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4%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이 5.1%로 지난해 말보다 1.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좀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은행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죠.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정해둔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 최대 상한선이 17.5%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금리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조달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상한선이 이번 하반기에 정하는데 6개월마다 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17.5%로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변동이 없었어요. 참고로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올 하반기 금리 상한 한도를 높여줬거든요. 대출해줄 돈 끌어올 때 내는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빌려준 돈에서 오는 이자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예대 마진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손해로 가는 거겠죠. 수익성 악화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마다하고 중금리 대출 취급 줄이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대출을 이제 해주겠다 이런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남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을 줄이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도 뭔가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로들 가고 있습니까? 이 수요가 카드 캐피탈 업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원래 카드 캐피탈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지난해 한 2, 3조 원대에 이르다가 네. 지난해 4분기부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고 그랬죠. 대출 금리 급등하면서 8천억 원대로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카드 캐피탈 업계 중금리 대출 규모를 보니까 또 3분기 만에 다시 2조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하면 약 150%. 1분기 대비하면 약 34%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우려로 피한 고객들이 네. 카드사들이 이제 대출을 해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경기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카드 캐피탈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만큼 연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카드사들은 사실 예금이 없어서 대출해줄 돈을 끌어올 때는 채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풍선 효과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딘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금융사들은 또 서로 연체율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머리 아파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완주 기자. 아까 그 차수판, 물막이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아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부가 방제 예산부터 일단 늘리기로 했다고요? 예,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방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하류의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국가전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현재 약 70개 정도의 국가하천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네. 국가하천 경우에는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가 됩니다. 올해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 보수에는 약 한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중앙 예산으로 관리하니까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규모도 크고요. 예, 이런 의미고요. 지난 30년 동안에 근데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된 곳이 12곳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수해 위험이 있거나 시급하고 가치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 수해 방지 목적의 댐 건설, 하천 준설, 지류 시설 사업 등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댐을 짓는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은 조사와 연구 용역을 거쳐서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근데 가까이에서는 당장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차수판, 그 물막이판이 굉장히 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막이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그 침수 당시에 강남 서초구의 한 건물이 네. 1.6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서 수해를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거의 담벼락처럼 예. 쌓은 차수벽.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 주차장 다 침수됐는데 그 건물만 안전해서 당시에 뭐 강남의 노아의 방주라는 별명이라는 것도 생기기도 네. 했는데요. 네. 이제 서울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지난 10년간 침수 이력이 있는 행정구역에 있거나 실제로 침수가 발생했던 아파트 82곳을 이미 파악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60곳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재 14곳이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14곳 중에 절반이 넘는 8곳이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입주민 중에는 아파트가 침수단지로 낙인이 찍히면 네.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럼 침수되는 게 낫다라는 건지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리고 아파트보다 더 문제가 반지하 가구인데요. 이 강남구가 서울 다른 구보다 땅 자체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수 위험이 있는데 반지하 가구가 5,500여 가구 가운데 차수판이 설치된 가구 비율이 26%에 불과합니다. 이제 창문 앞에 알루미늄판을 설치해 주는데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반지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이 인지를 못해서 설치를 네.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행안부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한 상황이고요. 네. 물막이판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지자체가 보유한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의 수방자재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진 배치해서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근데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막이판 꼭 알아보셔야겠네요.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자, 어예진 소장. 네. 옛날 이름으로는 현대상선이죠. 네. HMM.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대형 해운사로는 하나 남은 건데 네. 매각 작업이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이 HMM 매각 이야기 이거는 조금 과거 히스토리를 알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선박으로 바다 건너서 화물을 이렇게 수송해주는 물류 기업인데 세계 8위입니다. 네. 해운산업은 운임 비용에 따라서 이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로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해운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운임이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박을 많이 더 보유하고 있으면 네. 운임을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 하면서 부채를 이용해서 선박을 마구 늘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운임료를 받아다가 갚으면 되니까. 예, 그런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불황이 오죠. 네. 때 해운사들이 너도나도 선박 늘려놨는데 물동량 대비해서 선박이 과잉이 돼서 운임이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에 2016년에 해운업 침체가 오면서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고 현대상선도 워크아웃으로 채권단 관리 받으면서 산업은행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 그 공급망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상 운임료가 폭
폭등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과거에 HMM에게 쏟아부었던 돈들 그 이상의 몇 배를 벌어들여서 지금의 현금 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현재 HMM은 산업은행이 20.69%, 해양진흥공사가 19.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보유하던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3억 9,900만여 주로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를 포함했을 때 이제 희석되는 지분율을 계산했을 때 약 38.9%입니다. IB 업계에서는 HMM 몸값을 최대 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MM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네. 인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죠. 거론되는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포스코 그룹, CJ 그룹, LX 그룹 등이 거론이 됐는데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은 인수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부터 HMM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서 현재 6.56%의 지분을 확보한 SM그룹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여기는 자금력이 좀 부족해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별말을 안고 있는 LX그룹이 자본력도 있고 또 계열사인 통합 물류기업 LX 판토스와 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좀 조용히 있는 편인 것 같고 SM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의사를 보이더라고요. 산업은행이 그 HMM을 매각하기까지의 걸림돌은 없을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해운업이 운임료 하락 등 침체기에 돌입한 데다가 높아진 몸값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들고 있는 HMM의 그 매자닌 증권이라고 나중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네. 이 전환사채 중에 2억 주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같이 팔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차익이 생겨서 만약에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배임 소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원래 보유했던 주식 지분율만 따지면 40.56%인데 현재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까지 더하면 57.88%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할 기업이 없다면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로 인수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 예상도 나오고요. 만약에 인수자가 57.88%를 모두 사는 곳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또 있거든요. 네.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주식으로 또 전환을 하겠다 해서 시장에 또 풀리게 되면 이 인수자 지분율이 38%대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여러 가지 넘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사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좀 신속하게 매각을 완료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 들여서 인수를 했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계속해서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또 그걸 감안을 해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완주 기자 얘기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른바 그 사치품 가방이라든지 또 신발 같은 거 사서 리셀 플랫폼에다가 많이들 팔더라고요. 거기서 사고 팔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이 공연 티켓까지 중개하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 리셀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1위와 2위 사업자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무신사라는 패션업계가 운영하는 솔드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네이버의 자회사인 크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최근 티켓 리셀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네. 한때 명품을 중심으로 리셀 시장이 인기였지만 최근 거래가 줄면서 이들 업체의 수익이 줄면서 이제 활로를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크림은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솔드아웃은 약 4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명품이나 한정판 운동화처럼 공연이나 콘서트 티켓 시장도 대표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장인데요. 그렇죠. 공연업계에 따르면 통상 콘서트 티켓 판매 한 30에서 40%가량이 안표상들의 손에 넘어가고요. 웃돈이 붙여져서 다시 팔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전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요. 8좌석 붙어있는 거를 1억 8천만 원에 판다라는 안표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거래가 됐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좀 거품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물론 어떤 티켓을 간절히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안표 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안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명 매크로, 컴퓨터로 자동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사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량으로 티켓을 산 다음에 이를 되파는 경우가 횡행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매크로 업체가 뛰어들 경우에 안표 거래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현행법상 티켓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량 사들이고요. 값을 부풀려서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되파는 건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는 불법인데 온라인은 아직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안표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현실적으로 판매되는 티켓이 이게 안표인지 개인이 열심히 클릭해서 구매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공연업계에 계신 분들은 모든 티켓 매출의 3%는 저작권료가 부과되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데 티켓 리셀 자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셀 플랫폼의 수익도 함께 부당하다는 겁니다. 리셀 플랫폼들은 이제 신발이나 가방 중개만으로는 안 되니까 티켓 중개까지 나섰고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법은 공연장 앞에서 안표 있어요? 안표 있어요? 이러면 불법인데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합법이고 이 오프라인에선 불법, 온라인에선 합법. 이 지금 법이 이렇게 크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근데 또 한편에서 이제 먹을거리, 특히 한정판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과자,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리셀을 한다고요? 예, 최근 농심이 지난달에 출시한 먹태로 만든 과자가 인기를 네. 끌면서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거나 한정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 가격이 한 봉지에 1,700원인데 중고 거래 사이트는 이보다 10배를 더 올려서 판다는 글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일부 편의점에서는 병맥주를 한 박스를 사면은 네. 이 과자를 한 봉지 경품으로 주겠다라는 곳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혜태제계가 출시한 허니버터 과자도 비슷한 상황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똑같았죠. 예, 맞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더욱 사고 싶게 만드는 희소성 마케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재기와 되팔이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강남에 1호점을 연 미국 버거 브랜드가 중고거래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출고 다음 날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치즈버거 2개와 감자튀김을 10만 원에 판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가게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웨이팅이 기본이었는데 한 6만 원 정도 웃돈을 붙여서 판다라는 글이 올라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현행법상 식품을 중고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사는 분도 파는 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를 헝거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헝거 마케팅. 네, 배고픔을 자극하는 거죠. 예. 아쉬움을 자극하는 건데 이게 유독 식품업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이게 접근이 쉬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확 올리는 건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상하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생산량을 아예 좀 소극적으로 줄여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식품업계가 일부러 구하기 힘든 제품처럼 만들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죠. 또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대량 생산해 주세요. 판매량 늘려주세요 해서 못 이기는 척 생산량을 늘리면 그때가 또 인기의 피크. 네. 근데 그때부터 식품 내리막.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 이거는 잠깐이고 오랫동안 1위, 2위, 3위 이게 10위권 안에 드는 거는 오래된 과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우리 입맛을 찾는. 그리고 하나 아까도 이완주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고마켓 통해서 식품을 되파는 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 때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죠.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식당이나 카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고맙다는 뜻으로 직원에게 주는 돈을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낯설죠, 아직까지도. 근데 최근에 카카오 택시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인데 소비자들은 택시비도 부담스러운데 이러다가 이걸 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4942님, 택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면 저는 낼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문대상님은 이 문화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우리나라는 요금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260 쓰시는 분께서는 미국에서는 이 문화가 과하다고 없애자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생기고 있네요. 사업체가 기사님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면 될 텐데 고객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네요.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230님, 이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5230님. 굳이 저희가 힌트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성공예감은 저에게 꿀팁.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 정도면은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죠. 또 주택가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도 광주, 호남 서부 지역, 전남 구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그리고 그 밖의 호남 지방과 충북 남부, 경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에 비 피해가 특히 심했던 곳, 그리고 산사태도 있었던 곳, 충북 청주시나 경북 예천군 비롯해서 전국 13개의 시도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피해 세대 각각에 대해서는요. 1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이 제9호 성금에서 정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밖에도 국세나 지방세를 유예해 주거나 상하수도 요금을 깎아주거나 건강보험료를 조금 낮춰주거나 통신료, 전기료 등의 감면 등도 지원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시에는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부상자에게는 그 경중 여부에 따라서 500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침수 피해 지원금도 한 200만 원 선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부 지원책 이외에도 풍수해 보험을 따로 들어놓으셨다면 보험료 청구가 당연하지만 가능합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등 각각의 보험 상품 특성에 따라서 농업이나 가축에 대한 피해가 있을 시에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때 주로 피해가 되는 보험 사고라고 지칭되는 부분들은 열매 낙과나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이나 어류 폐사 등입니다. 또 지자체별로는요. 긴급 방역비 지원을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 실제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제 세입자라면은 이러한 피해 지원금이 다 집주인에게 가는 것 아닌가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 당연히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연재난조회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이라고 해서 정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원칙은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나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 등을 반영해서 지원금의 절반 2분의 1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쪽방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단기 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주인이 가져가야 되는지 세입자가 가져가야 되는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경우도 세입자가 상당 기간 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전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네. 지속적으로 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이 부분도 쪽방 세입자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 반지하 침수 때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으면서도 쪽방촌에 지원된 이 지원금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피해 세대 조사 기준 좀 더 엄밀히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피해 보상금이라는 게 있더라도 사실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 돈을 더 들여서 복구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라면 집주인하고 세입자 얼마씩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수리 의무를 좀 따져볼까요? 네. 폭우와 같이 자연재해로 주택이 완전 침수됐다, 그리고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요, 집을 수리할 의무는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수리를 요청할 때 집이 상당히 손상이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그러니까 즉각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적인 의무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통지를 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피해가 더 확대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하면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즉각적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가구나 가전제품,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까지 집주인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임 범위를 제한을 두는 이유는요. 네.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이게 기상예보를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호우주의보 등을 항상 경고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점은 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임을 세입자가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또 과실 비율에 따라 세입자가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입자, 살고 있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사실 뭐 이건 법적인 거겠죠.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하시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 주인이 이걸 미루고 있거나 아예 안 해준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이때 민법 626조에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신다면요. 먼저 급한 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릴 겨를도 없거나 임대인이 지체를 해서 내 비용으로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라는 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수선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먼저 고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세입자가 본인이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집주인이 실제로 물어야 되는 부분까지 수리를 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좀 적을 텐데,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까지 거기에 더해서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변경까지 뭐 공사를 하거나 새로 손을 봤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또 부담을 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일단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는 좀 필수적이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물이 새는 아파트, 부실 시공 아파트, 여러 논란이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물이 새거나 뭐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새거나 이럴 때는 건설사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네, 이 물이 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별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이는 현상, 이게 배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배수 문제와 내부 누수 문제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배수 시설이 부족해서 배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를 처음에 시공할 때 배수 시설을 얼마나 갖춰야 될지 여부는 다 지침이 있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훨씬 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배수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범주에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지하층 누수 아니면 계단실 아니면 집 내부에서 비가 샌다. 물이 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물이 침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애초에 물막이 공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무한정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자담보 책임도 이 하자의 내용에 따라서 이 시효가 있거든요. 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항상 급배수 문제가 있으면 2년 동안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실내 건축이나 토공에 관련된 문제다 하면 1, 2년. 지붕이나 방수 문제는 길어야 3년까지만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벽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5년에서 10년까지 또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아파트의 장기 충당 수성금 등으로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논의하셔야 됩니다. 급배수 시설은 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 외벽은 5년에서 10년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게 집에 물날 일을 겪으면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 이슈되는 거 보니까 집에 물이 많이 차올라서 컴퓨터도 다 젖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인터넷 해지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기간 아직 다 안 되셨으니까 해지 위약금 내세요. 이런 경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그 통신업체에서요. 네. 수재민이 제가 더 이상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저 이제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약정하신 기간이 다 안 됐으니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제가 수해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경우도 그런데요? 라고 물었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해당 기업들에게 약관을 변경할 것을 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3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호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돼서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가능하도록 이런 면제 규정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추가로요. 재난지역의 통신 서비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도 수재민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전파 사용료라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파 이용 CS 센터, 이게 인터넷에 치시면 안내 전화번호도 같이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내가 전파 이용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받는다면 얼마인지를 전파 이용 CS 센터에 문의하시거나요. 아니면 전국 10개 지역에 있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하, 전파 이용 CS 센터. 또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예정했던 여행을 못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펜션이나 이런 데 많이들 예약해 놓고 못 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근데 또 일단 예약이 됐으니까 환불이 안 됩니다. 이런 숙박업소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수해 지역으로 이 여름 휴가 예정해 두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수해 지역에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예약해놨던 곳이 원래 상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이 불안하실 텐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 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숙박 당일, 왜냐하면 임박해서 계약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걸어놓은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기상청이 강풍이나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네. 객관적으로 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마련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인데요. 권고사항.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주인이 사실상 숙박업소 주인이 거부를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뾰족하게는 없다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원래 예약했던 곳에 뭐 어렵게 가서 숙박을 했다. 그런데 정전이 되거나 단수 등의 피해로 인해서 원래 숙박업소에서 기대했던 그런 걸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은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펜션 측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민법상 법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요. 또 요즘에 비 온 다음에 도로 위에 포트홀이라고 하는 이 아스팔트가 패여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차가 손상되거나 사고가 나면은 이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도로를 법적으로는 공공영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르면요. 이런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누군가에게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도로가 움푹 패여 있거나 싱크홀이 있는 등 도로 자체에 파손이 있었다면 이건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송을 하시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간이하게 각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산하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국가 배상 제도를 간이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에 있는 지구배상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오늘 오전 6시 기준 2,044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 1,700여 채 가운데 약 74%인 1,200여 채가 응급 복구됐습니다. 내일부터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등기 정보가 함께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공개 범위를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됐지만 이는 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요.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아니면 살 데가 없다. 지금 사야 된다. 이랬던 걸까요? 그러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생애 첫 내 집 장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집 산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건 네. 지금이 집 사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에서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한 신청 매수인이 약 2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전체 신청자의 절반 수준이 이제 생애 최초로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니까 나이대가 이제 3040 매수자가 전체의 65%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것도 올해 초에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약간 좀 많아지겠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 생애 최초 대출로 이 집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분들이 사실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출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세대들보다 다주택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져서 일단 대출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작년 12월이 바닥이었었거든요. 아, 부동산 가격. 예,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딱 느끼기에 세대 차가 조금 있어요. 세대 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끌 세대들 있잖아요. 네. 영끌 세대들은 굉장히 긴 부동산 침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반등을 해도 지금이 반등이구나라고 느끼는데 바닥 쳤구나. 예.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니야.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보면은 약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조금 바닥이고 이제 물체는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반면 조금 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 경우에는 본격적인 침체 초입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을 바닥으로 보고 이때 아니면 언제 사겠냐.
대출도 규제도 완화가 됐는데 이러면서 집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많이 경험한 중장년층과 네. 청년 세대가 좀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네요. 달랐어요. 물론 청년들에게 집을 판 게 기존의 다주택자와 중장년층이다라는 또 해석도 거꾸로 네, 맞죠. 나오고 있어서 네.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가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정책금융상품 규제 완화도 한몫을 했던 거고요. 자, 근데 무주택자라고 해서 누구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죠. 이게 뭐 까다로운 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생애 최초라는 거는 내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까지 이제 규제가 완화됐냐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던 게 뭐 지역도 봤고요. 네. 주택 가격도 많이 봤고요. 소득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80%까지 그러니까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LTV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되게 대단한데 그러면 아무리 LTV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총 대출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기존에는 이제 4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완화가 되면서 6억까지 확대가 된 거죠. 6억까지 빌려준다. 네, 물론 DSR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없지만 6억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요. DSR이 약 연봉이 1억 정도라고 하면 6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용보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뭐 연봉 1억씩 받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6억까지도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취득세가 완화가 됐는데요. 취득세도 이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을 해준 거죠. 사실 이 취득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주택자들 취득세 완화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혜택을 줬고 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되냐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 조건이요.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좀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2030들이 어머니나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등기비 등본에 딱 떼보면 세대원으로 본인이 돼 있어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 주로 돼 있고 그렇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하. 만약에 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어딘가에 단독으로 나와서 본인이 세대 주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세대 주로 돼 있는데 혹시라도 뭐 결혼을 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세대원으로 아내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뭐 이렇게 집을 가졌다던가 안 그러면 혹시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좋겠지만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걸 청약 신청을 가능할 때 청약 신청 가능한 지역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실적 이런 것들이 되고 일단은 뭐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이렇게 지난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것도 청약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대상자가 청약 통장에 선납금 6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월 평균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100%에서 130%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60% 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를 막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해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통장 쓰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 때 유의할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약간 그
고령자가 소형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또 무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또 헷갈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요. 네.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치를 소유를 했어도 만약에 현재 무주택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만 60세 이상이면. 네네.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그거 한 게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은 정말 초소형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나 작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으로 보기가 힘들다. 요렇게 안 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생애 최초 이거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지? 좀 전략 이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 이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은 사실 청약이 분양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알짜 지역들에서 분양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한 지역들이 많아요. 네. 서울도 그렇고 최근에도 뭐 서울에 있는 분양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지방도 제가 다녀보면 핵심 지역들에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양이 알짜 지역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뭐 추첨제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내가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이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규제 완화가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에는 네, 연말까지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례보호자금 비용이 약간 축소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분양이 될 때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주요 지역에 청약에 도전을 해보면 지금 현재 뭐 한 번도 내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이번 주 증시 이슈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